11월 16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후,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 모두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똑같은 혐의로 한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3명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힌 사람들인데 잘못 맺은 인연이 악연이 됐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한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인사들이 같은 날 모두 법원에 불려나왔습니다. 이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활비 청와대 요구로 인정하신 거 노무현 정부의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남 전 원장은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국방안보 특보를 맡으며 박근혜의 사람이 됐습니다. 2012년 대선 때도 남 전 원장은 박근혜 후보의 안보 특보로 곁을 지켰고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병기, 박근혜 정부 두 번째 국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연은 남 전 원장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2004년 이른바 차떼기와 탄핵 역풍을 맞아 한나라당이 초토화됐던 시절 이 전 원장은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천막당사 아이디어를 내 박근혜 당시 대표 눈에 들었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모사로 쭉 곁을 지킨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주일대사를 거쳐 국정원장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내내 비단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을 떠나면서는 이병호 후임원장을 강력 추천했고 이병호 전 원장도 그렇게 박근혜의 사람이 됐습니다. 악연도 인연이라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3명의 전직 국정원장은 청와대 상납 관련 박 전 대통령과 결국 끝까지 운명을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늦어도 내일 새벽엔 결정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모두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맡았습니다. 한날 하루에 전직 국정원장 3명의 구속 여부 결정이라는 초유의 영장 심사를 맡게 된 권순호 판사는 누구인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6회에 합격한 권순호 부장판사는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권순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두루 밟아왔습니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부임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2차 구속영장, 정유라 씨 2차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습니다.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공통된 기각 사유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딴 영장 기각으로 권순호 부장판사는 일부에서 기각의 아이콘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그러나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 전 WK 이사와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습니다. 주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권순호 부장판사가 피고인을 배려하면서 꼼꼼하고 법조항에 충실한 해석과 판단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는 평가입니다. 범죄 혐의 성립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권순호 부장판사의 판단에 따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구치소로 가게 될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 결정됩니다. 권순호 판사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무고한 대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희생자 고 조중필 씨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살인 확정 판결을 받은 패터슨의 변호인은 민사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라며 에드워드가 교도소에서 살인범임을 자인했다며 패터슨의 무죄를 다시 주장했습니다. 패터슨의 변호인은 이태원 살인사건이 한국판 O.J. 심슨 사건이라고도 주장했는데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7년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당시 홍익대 2학년이던 조중필 씨가 흉기에 무참히 찔려 사망합니다. 용의자는 당시 18살이던 미국 국적의 패터슨과 에드워드리. 애초 에드워드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다시 패터슨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 등 오락가락 우여곡절 끝에 결국 대법원은 지난 1월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패터슨이 조중필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입니다. 애초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20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 고 조중필 씨 유족은 지난 5월 패터슨과 에드워드를 상대로 4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민사소송 첫 재판. 패터슨의 변호인은 민사소송 법정에서 패터슨은 결단코 살인하지 않았다며 강경한 어조로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패터슨의 변호인이 무죄 주장 근거로 내세운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패터슨의 변호인은 정확도 97%인 검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5번 다 진실로 나왔고 에드워드는 전부 다 거짓말로 나왔다는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으로 나온 걸 모면하기 위해 에드워드리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이 패터슨 변호인 주장입니다. 패터슨의 변호인은 그러면서 새로운 증거라며 19년 전 에드워드가 감방에 있었을 때 유창한 한국말로 다른 재소자한테 살인을 해서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패터슨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 재소자를 증인 신청했는데 출소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에드워드가 감옥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패터슨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게 패터슨 변호인의 오늘 민사재판 주장입니다. 이에 재판부가 형사재판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냐고 묻자 패터슨 변호인은 벌떡 일어서며 격앙된 어조로 오제이 심슨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오제이 심슨 사건은 지난 1994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의 유명 미식축구 선수 출신 오제이 심슨 재판을 말합니다. 당시 심슨은 초호와 변호인단을 동원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선 살인 유죄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패터슨 변호인은 형사와 민사재판 판단이 뒤집어진 오제이 심슨 사건을 언급하며 패터슨은 무죄라고 거듭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원고인 고 조중필 유족 측 변호인도 기자에게 형사재판 결과와 민사재판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패터슨의 살인 여부가 민사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에드워드의 변호인은 오늘 민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손해배상 소송이 형사와 민사재판 결과가 엇갈린 한국판 오제이 심슨 사건으로 비화할 것인지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내년 1월 11일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오늘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방송통신대에도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특별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 결국 비용, 돈 문제인 거죠? 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연간 평균 등록금은 1,500만 원이고요. 네. 사립대 로스쿨의 경우 1,80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데요. 네. 로스쿨이 3년 과정인 점과 또 교재비, 생활비 등의 부대 비용을 생각할 때 변호사 시험을 보기까지 실제로 약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네. 합니다. 또 전형 요소에 법학 성적 시험 성적과 또 학부 성적, 어학 성적 그리고 면접이 포함되는데 네. 각 요소의 반영 비율이 불투명해서 선발 방식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박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비싼 등록금과 입학 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과 또 직장인, 가사 전업자가 지원할 수가 없어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방통대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수월한 접근성과 또 저렴한 학비, 입학 전형의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기존 로스쿨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대체로는 방통대 로스쿨 도입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로스쿨과 형평성만 맞춘다면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장덕조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풍족하지 못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형태에서 나름대로 체계만 잘 갖춘다면 도입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는데요. 네. 기존 로스쿨의 정원 감추기 없이 그대로 유지하되 방통대 로스쿨을 증원한다는 전제하에 찬성인 겁니다. 네. 뭐 이미 법조인이 된 기존 변호사들 대한변협 입장은 어떤가요? 네, 한마디로 달갑지는 않다는 반응입니다. 네. 저소득층 등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전에 네. 로스쿨 인원 조정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건데요. 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저희는 지금 그 25개 로스쿨이 너무 많다는 입장입니다. 로스쿨 통폐합해서 한 2,000명을 1,500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방통대도 필요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기존 로스쿨의 엄격한 평가를 통한 통폐합 그것이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협은 뭐 지금도 많다 더 줄이자는 것 같은데 법안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관련 당사자들의 생각과 의견이 뭐 많이 달라 보여서 법안이 발의돼도 공청회 과정 등의 진통이 좀 예상돼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 논란 등을 계기로 이른바 미투, 나도 당했다는 자기 고백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인터넷 청원 글들이 보물처럼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준강간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미투 고백을 촉발한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 논란, 이게 뭐 어떤 건가요? 네, 현대카드 위촉 계약직 26살 여성이 회식 이후에 네. 다른 남성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셨는데요. 네. 우선 남성 팀장이 먼저 잠에 들었고 여성도 만취해서 그 후에 다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남성 직원 1명은 그대로 자기 집에 돌아갔는데 네. 그 이후에 여성이 남성 팀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네. 회사에도 신고를 했는데 사건 해결에 미온적이었고 경찰에도 신고를 해서 준강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결국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남성이 그 이후에 여성을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고소한 상태입니다. 네, 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혐의가 뭐 준강간이요? 그 강간이면 강간이고 강간 미수면 미수지 준강간은 또 뭔가요?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강제추행의 행위를 네. 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 사람이 준강간에 성립을 하려면 사람이 그런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네. 이번 현대카드 사건과 관련된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살펴보면 당시 해당 여성이 술에 취해 있었긴 했지만 그 성관계를 하는 점에 대해서 가해자와 할 의사는 없었지만 당시 전 남자친구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인식을 했다라고 네. 진술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준강간이라고 판단이 안 된 것인데요. 이런 정도의 의식이 있는 상황이라면 준강간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뭐 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으면은 한거불능 상태로 안 본다는 얘기인가요? 네. 의식이 있는 상태여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라면 준강간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걸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그럼? 다른 성범죄 요건, 예를 들어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사용되었다면 일반 강간죄가 네. 성립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 여성 입장에서 이런 경우를 당했다고 하면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강간죄의 객체가 사실 종전에 여성에서 네. 요즘엔 사람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네. 여성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만약에 피해자 입장이라면 가해자에게 내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기 전에 우선 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이고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물 내부나 어떤 골목에 설치된 CCTV 영상 그리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뭐 사과 같은 거를 받아 놓고 그거를 가지고 뭐 고소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현대카드 여직원의 경우에 애초 왜 자기 집에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술을 먹었냐 뭐 이러면서 여자를 탓하는 뭐 댓글도 많이 달렸던데 뭐 같이 술 마시는 게 뭐 성관계에 동의한 건 아닐 텐데 좀 보기가 그렇던데 아무튼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억울한 피해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평가와 이행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엽니다. 이준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권 침해 시정 및 성별 임금 격차 축소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 당시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대학생 25살 최모 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조영우 판사는 오늘 최 씨 재판에서 반의사 불벌죄에 따라 최 씨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죄질이 무겁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충실하게 살아가기 바라는 피해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7일 사내 변호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공정거래법의 체계와 정부의 집행동향,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제로 규제 실무를 살펴봅니다. (11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